강의가 아니라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오늘은 참고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씩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담아봤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2023 올해 대입이 시행이 되면서 2025는 또 다른 키워드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된 키워드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입 제도의 변화들이 이제 강력하게 밀고 들어왔던 것들, 공정성 강화 방안들이 이제 정착화되면서 그 대입 제도의 방향성들이 이제 정착화돼 가고 있다는 지점이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화라는 측면들도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선택, 평가의 방식의 고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대입 전형 4년 예고제는 이미 법적으로 구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기별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올해 올라가는 3학년들은 지난해 4월 말에 시행 계획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모집 요강이 지난해와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는 기억나시겠습니다만 5월 1일 날 수시 모집 요강이 최종 발표가 났는데 올해 변화가 돼서 5월 31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 요강은 예전에는 대교협의 협의를 거쳐서 좀 일부 변형되는 고등학교들이 5월 말에 수정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걸 아예 5월 말로 정착시켜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붙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료들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기본사항은 대교협에서 발표를 하죠. 아까 현재 2학년들은 기본사항은 이제 1학년 때 발표가 났던 사항인데요. 보시는 대로 대학이 전형을 설계하는 기준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별 지원 자격이라든가 대입의 일정 등을 여기서 공고하게 되어 있죠. 자, 시행 계획입니다. 많이 살펴보셨던 내용들. 대학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2학년 학생들의 대입이 될 때 수시 정시는 이런 방향으로 선발하고자 합니다라는 기본적인 계획들을 발표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대입 전형의 기본적인 대학별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행계획에서 요강으로 갈 때 거의 변화가 없는 과정이 많습니다. 다만 대학의 입장이나 또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일부 수정되는 경향성들이 좀 있겠죠. 올해 강원 지역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 현재의 법제화를 통해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선발하는 일부 대학들이 이제 강원은 20%죠. 요거에 대한 변화들이 조금 나타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행계획 요약 자료가 대교협에서 발표가 납니다. 4월 말에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하면서 인원의 변화라든가 또는 대학별의 전형의 변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형 자료를 요약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죠. 이미 지난해 각 학교로 PDF 파일이나 책자를 통해 갔습니다. 대입정보 119 책자가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도 함께 따라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많이 복잡한 시행계획들을 대학별로 된 것들을 정리해서 표로 선생님들에게 상담의 원활성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오류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대교협에 입력한 어시스트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계획들을 엑셀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근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대학이 입력이 조금 수정일 오류가 있을 때도 있고 저희들이 통계내는 과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방향을 이해하는 자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요강 발표하겠죠. 결국은 지원 전략 구성의 바탕이 됩니다.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도 그렇고 저희 감자밥 프로그램에도 이걸 기반으로 모집 내용들을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상담 시에는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기반으로 최종적인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행학습 역량평가는 대학별 고사에 대한 자료죠. 다른 것보다는 면접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 정도의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나중에 제가 추가해서 담은 자료라서 나중에 제공이 될 겁니다. 굳이 메모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준 대입 전형 체계, 4+2 체계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자, 학생부유지에서 늘 조금 안내를 드리는 것들인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기준선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부 교과전형에서는 서류평가 요소는 들어오고 있죠. 또 종합전형에서도 정량평가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구분점은 교과성적 반영 비율 50%입니다. 50% 이상이면 교과전형, 미만이면 종합전형으로 분류해서 선발한다는 것들 함께 주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시기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들 9월, 12월 요즘 추가 모집 실시하고 있죠. 학생들 많이 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집 시기에 대한 것들 잘 알고 계신 것들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에서 지원 불가의 경우들 수시 모집은 합격을 하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합격 사실이 나타나게 되면 정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시는 나오는 대로 합격을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한데 다만 그 전날 오후 4시까지 정시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 추가 모집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수 지원 가능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최대 6회 수시, 정시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예외 대학들이 있죠.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만 잘 알고 계시는 대학 기술원인들이라든가 사관학교 등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켄텍 전북 나주에 신설을 했죠. 지난해부터 선발을 했습니다. 에너지 공과대학이 여기에 6회 예외 대학으로 또 들어왔다는 것까지 함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 등록인데요. 이게 의외로 꽤 실수가 나옵니다. 절차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인데 결국은 내가 처음에 등록했던 대학에 다른 대학의 충원을 통해서 이동을 하려면 최초 대학에다가 무조건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셔야만 합니다. 다만 환불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환불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대학의 환불 시점은 늦어도 상관없으니까 자기의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충원대학에 예치금이나 지원 서류, 의사 서류를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적발이 되면 합격 취소가 된다는 것까지 아이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입지도의 변화입니다. 많이 변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올라간 2023 고3 학생들은 현재 2022와 2024 사이에 끼어있는 전형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들여보면 자,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공정성 강화는 크게 4가지입니다. 대입 전형을 좀 바꿀게, 수능 강화시킬게, 공정성과 대학별 고사를 조금 바꿔볼게라는 것들이 키워드인데 자,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요 4가지가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4가지 것들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우리 고교 현장은 이 3가지가 되겠죠. 전형 자료, 학생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수능 위주 전형 확대할 거고 사회 통합 전형 및 대입 구조를 개편하겠다. 이 3가지가 저희 고등학교와 관련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위에 2가지만 보겠습니다. 생기부 변화하기 시작했죠. 정규 교육과정 위의 것들은 반영하지 않겠어. 2번째, 자소서와 추천서는 폐지할게. 추천서는 이미 폐지가 됐고요. 내년에 올해 2학년 애들이 2024부터 폐지가 됩니다만 이미 많은 대학들이 자소서까지 폐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자소서를 봤던 대학이 올해 자소서를 폐지했다고 한다면 지난해와 다른 입결의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자소서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기존의 생기부 역량만 가지고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단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만일 지난해 자소서를 봤던 대학이 올해 폐지가 됐다면 자소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모습들을 올해 3학년 세특이나 여러 가지 평가 요소로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교과 영역, 이거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3과 현재 1, 2학년의 구조입니다. 미반영은 기재는 가능한데 대학에 가지 않는 거고요. 아예 전송이 안 됩니다. 전송 항목에서 빠지는 거죠. 미기재는 기재 불가 항목들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고3 항목들은 크게 1, 2학년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내 봉사활동 가능하고요. 독서활동도 수상경력도 한 건이긴 합니다만, 학기별 한 건이긴 합니다만 제공이 되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수상기록에 대한 의미들 작년에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대학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걸로 인해서 각 현장에서 경시대회 등의 수상기록들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보완점이나 아이에 대한 강조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상기록이라면 충분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형절의 공정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결국은 교과 외 교육과정 활동들이 축소되는 분위기에서 결국은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수업을 중심을 통해서
활동을 확장하고 연계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만 학생들의 모습이 오롯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글자수 저희들 사실 기재할 때 보면 담임 선생님들 자율활동 쪽에 창제활동, 진로활동 굉장히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그 글자 수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보통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 구성되는 내용들이 많다고 한다면 오히려 5학기 동안의 아이들의 적히는 분량을 생각해 보십시오. 500자 8과목이면 4,000자입니다. 한 학기에. 1년이면 8,000자의 규모죠. 굉장히 많이 적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소홀해지는 모습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다만 전제는 모든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 선생님들은 마치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계십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쩌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조 안에서 아이의 진학성의 방향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교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앞으로의 방향성들이 그렇게 갈 거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자, 평가의 투명성에 저희들이 이제 주안점을 봐야 될 거는 예전 같으면 저희들 깜깜이라 그랬잖아요. 종합전형. 뭐 보는데, 어떤 비율로 보는데, 이제는 이걸로 인해서 모든 대학이 홈페이지나 수시 모집 요강이나 또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서 평가 요소들을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뒤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전형 운영, 이제 저희들이 봐야 될 키워드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전형일 것 같습니다. 학교의 정보를 대학 현장에서 알 수 없어. 우리 교육과정 편집하면 갖고 이해를 해. 저희 강원도 지방 일반 고등학교들은 어떨까요? 유리할까요? 저는 조금 물음표가 달립니다. 특수적인 환경들이 있고 교육과정 편집만으로 아이의 선택의 이유와 선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걸 밝힐 수 없다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정말 머리 맞대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무투가 폐강이 됐어. 근데 대학이 그걸 알릴 방법이 없다면 담임 선생님께서 종합의견이나 이런 쪽에서 선택하고자 했으나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와 그걸 어떻게 보완해가고자 했던 노력들을 함께 담아내 주신다면 어쩌면 대학은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까지 저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수업 방식의 변화들인가 또 학교 특색 사업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자율이나 진로 동아리 쪽도 연계돼야 되지 않을까? 수업과 별개의 무엇들을 자꾸만 해나가는 것들 조금은 물음표를 달아봅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젊은 선생님 저번에 무슨 연수를 갔는데 프로젝트 봉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 사실 2014년도에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봉사가 이제 교내 봉사로 한정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또 부활돼서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더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만 하더라도 다만 봉사활동을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역의 어떤 단체와 협약 체결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하고 오면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하겠죠. 안 그러면 교내는 사실 거의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말고는 할 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라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미 대학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전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접근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의 축소, 자소서 폐지, 추천서의 폐지 등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 면접이 학생의 개인적인 생각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많은 대학들이 요즘 면접도 폐지되는 경향성을 많이 띠고 있긴 합니다만 면접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를 통해서라도 학생의 개인적인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정시 확대죠. 되게 심각하게 막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강원일보에서도 그 기사를 특집 기사로 다뤘던데요. 어떠세요? 이번 정시를 보셨는데 여기 이 16개 대학에 아이들이 정시를 막 써대나요? 그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죠. 16개 대학에 40%까지 확대해봐. 그랬더니까 2023 시행계획을 통해서 40%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40 앞에 60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형별로 쪼갰을 때 편차는 달라질 거고
학과별로 쪼갰을 때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이라는 숫자에 너무 저희들이 현혹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준비해야 될 학생은 여기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의 기회도 될 겁니다. 그러나 저게 마치 사교육에서 말하듯이 개천에서 용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학년별 수능체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난 성적표에 대한 예시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수능 점수는 단순 점수입니다. 저대로 대학 가지 않죠. 변화됩니다. 대학의 시행계획에는 환산 방식에 따라서 그거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원점수 요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교 실제 사례입니다. 한 반에 같은 반 학생이 두 학생이 정시를 썼는데 둘 다 경기대에 전자 관련 학과를 컴퓨터 관련 학과를 썼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길래 살펴봤더니까 자 그때 합계 점수 보세요. A 학생이 B 학생보다 표점과 백분의 단순합이 높습니다. 그런데 밑에 반영 비율을 보시면 경기대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가 한 과목인데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A, B 학생 비교해 보세요. B 학생이 수학의 점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A 학생이 탐구 영역에 하나의 압도적인 점수를 갖고 있긴 한데 반영 비율이 적고 한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환산 점수는 B 학생이 더 좋았고 저 학생이 중간 합격을 했습니다. A 학생은 탈락을 했죠. 이건 정시든 수시든 동일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여지는 점수가 아니라 대학에 따라서 변환된 점수, 진화된 점수를 통해서 상담 구조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감자바 이따 강의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환산점을 조금 더 원활하게 찾는 방식을 통해서 감자번은 개선이 될 겁니다. 활용하셔서 엑셀로 변환하시면 필요한 대학들을 탭별로 저장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하고 추천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자, 대입에서 수능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기본은 어쨌든 수능 점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될 거고요. 또 수능 최저 기준을 환산하는 대학에서 입장에 선다면 지원 전략의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시에서는 선택의 유불리가 나타날 거고요. 올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시에서 뉴스지상에서 많이 나왔죠. 자연계열 애들이 인문계열로 역교차로 들어갔어. 서울도 그래, 서울대도 그래.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어. 수능 점수가 이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또 변모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정성의 여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해에 대한 또 수학 선생님마다 그 편차에 대한 이해가 다르신 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되는 부분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지원 전략을 구성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이제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1년을 겪어봤으니까요. 말씀드려봅니다. 자,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조정 원점수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공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 국어입니다. 강원도 내 통계를 담당해서 뿌려드리긴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포자 세력이기도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통계가 재미있어서 배웠고 시작을 했던 건데요. 이거 나왔을 때 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수학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이틀을 설명을 들었는데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선택 과목은 2021을 봤을 때 국어, 수학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는 발생한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기준 충족과 정시 지원의 유불리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 선택의 유불리는 수능 성적이 발표도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쪽에 많이 의존했던 것도 있는데요.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점수 산출의 구조상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다면, 자기 취득 점수가 높다면 유리합니다. 그러면 국어나 특히 수학은 완투 과목에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아마 여기에 영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발 영어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애들이 영어를 우습게 봐요. 절대평가니까요 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시잖아요. 특히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에게서 영어는 정말 그 어떤 영향이 없이 내 노력으로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유불리가 있나요? 재수생의 유불리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제발 영어 공부 좀 하라고 꼭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지정 현황이고요.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탐, 수능 최저 기준으로 지정한 대학들이 있는데 서울 중상위권 지역 거점 국립대의 비율들 저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에서 수능의 수탐 지정 현황입니다. 전국 소재 지역 거점 국립대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비율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수능 성적에 대한 분석을 평가원에서 21년 수능을 분석해서 발표했던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매년 유사합니다. 결국은 수학과, 수학나, 국어 모두 졸업생이 높았고요. 최저를 놓고 보더라도 1, 2등급의 비율이 졸업생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결국 재학생들은 정시를 준비하든 수시를 준비하든 수능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 전략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씀드려봅니다. 자, 학생부 위주 수능 단순화는 많이 얘기됐던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지역균형 지난해 어떠셨습니까? 학교 현장별로 혼란 많았죠. 업무도 많았고 추천에서부터 지원 전략을 구성하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해 3부장, 재작년 3부장 했는데 재작년도 귀찮았는데 작년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뭔 놈의 대학이 그렇게 많은지. 건대는 무슨 동네 대학이 돼버린 것처럼 우리 애들이 3점 대 애들이 와서 저도 쓸게요, 저도 쓸게요, 저도 쓸게요. 정말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지나갈게요. 지역인재와 지역균형에 대한 구분입니다. 지역균형은 아시는 대로 수도권 대학이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든 비수도권 학생이든 다 지원 가능하죠. 대부분 추천 전형 구성입니다. 그런데 지역인재는 지방대학들의 지역대학들이, 각 지역대학들이 모집을 하는 거고요. 수도권 학생들은 불가, 지역 학생들은 자기 거주 지역만 가는. 요건 거죠. 얼마 전에 강원대학교에서 공문 통해서 지역인재 전형 학생들 졸업 여부 확인시켜 보내달라고 얘기가 있었었죠.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인재 주요 특징, 딴 거보다는 아무래도 의학 계열의 유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대학들은. 저희 지역인재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 그 비율이 점차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 비율들은 어쩔 수 없이, 물론 강원대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적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요번에 바뀌는 대입입니다. 2023에서 예전까지 지역인재전의 의학 계열의 선발 비율은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권고에서 의무화로 바뀌었고요. 올해 중학교를 입학한 학생들부터는 자격요건마저도 농어촌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부모님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너무 세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켰는데요. 어쨌든 보시면, 아이고, 화면이 겹치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은 기존의 20%, 기존의 퍼센트, 30%에서 40%로 의무화로 올라갔고요. 저희 강원과 제주는 15에서 20으로 의무화가 됐습니다. 다만 초기에 예정되어 있던 간호학과들은 기존대로 저희 강원 지역은 15%를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지역인재 비율로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의대부터 간호대까지 따져봤는데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걸 저희 강원 지역으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그러면 의대 같은 경우는 1% 정도가 부족한 거고요. 치대 5.7%, 한의대 5.7% 이렇게 되죠. 이걸 대학별로 의대부터 쪼개보면 연대는 가톨릭관대, 한림대 부족합니다. 강원대는 따뜻하게도 미리 40% 이상을 20% 이상을 선발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3개 대학은 올해 시행계획에서 공고된 외적인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전형의 기준이 아니라 입학생 기준입니다. 만약에 수시 전형에서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의예과를 간 학생의 비율이 다른 전형에서도 합쳐서 지역인재를 합쳐서 20%를 넘어서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역인재를 떠올려보면 최저가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본다면 다른 전형을 통해서 우리 강원 지역 학생이 의대를 뚫기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걸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강릉 원주대 치예과 5.7% 부족합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요강에서 바꿀 계획이긴 한데 아직 내부 논의 중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수시에서 지역인재에서 교과 전형을 한번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면 6명에서 4명 정도 이상이 추가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강원 지역 학생들은 한 장의 더 카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나는 최종 요강 보시면서 지역인재 전형에서 우리 지역
대학들이 의학계에서 어떻게 인원을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고요. 연세대 미래를 빼고는 전부 다 15%를 충족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 방안이 필요한데 수능의 중요성에 대한 측면은 이미 알고 계신 것들 같고요. 지역인재에 대한 활용, 앞에서 강조드렸던 결국 세특에서의 활동들, 준비, 기재로까지 이어지는 내용들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자, 수시 지난해 결과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2021 겁니다.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교과 지원인도 올라갔고요. 11개로 쪼갰을 때 종합감소, 논술감소입니다.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니까 대학별 고사가 없다는 측면, 그리고 여기서 승부 보고 졸업생과의 정시 대결을 좀 피하고 싶은 심리들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고요. 중기권까지 잘려봤을 때 여전히 비율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지역 균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 등급 대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많이 집중하는 경향성들을 많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연, 근데 결과 보셨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직윤 전형들의 내신 등급들 합격 결과들이 높게 형성됐어요. 좀 중복으로 떨어져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많이 높게 형성됐던 구조들이 있어서 올해 그 결과를 통한 이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거천국립대 선호도 좋아요. 굉장히 경쟁률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 또 상향 지원 경향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수시 경쟁률입니다. 교과 전형 경쟁률 아무래도 직윤 때문에 급상승했고요. 의대는 여전한. 올해 약대가 신설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형 유형과 상관없이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들. 그래서 그 고민도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PET가 없어지니까 생명과 화학이 떨어질까? 여전히 유효하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학별 편차에 따른 유해성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역 균형이 신설되면서 학종이 어떨까를 고민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밑에 등급 학생들이 거기에 공간을 메우고 올라오면서 여전히 높은 경쟁들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년 6개월이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쨌든 예전에 종합전형의 주요 등급대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라는 얘기들은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물론 전형별, 대학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양극화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겠고. 수시 경쟁률 일부권 대학입니다. 보시면 경쟁률들이 상승한 것들의 원인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모집 인원이 감소한 것들, 지원 학생 수의 감소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유형별 경쟁률의 변화 원인들을 조금씩 살펴볼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미 많이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라도 좀 살펴보시면서 내년도의 지원 경향성들을 한번 살펴보신 것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대학 인고 통해서 잘 안 뽑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경쟁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중교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워낙 체제가 빡세서 그런지 제가 지도했던 친구 하나도 저희 학교 학생은 아닙니다만 내신이 2.4대 전혀 교대 준비하지 않은 친구 근데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 너무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경쟁률 대학급별 이렇게 좀 쪼개봤는데요.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대학과 상위권, 수도권 대학의 양극화는 경쟁률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역시 차이점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 경쟁률은 점점점 더욱더 교과 전형보다도 더욱더 감소하는 경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3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올해 대입 전형은 많이 비교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3은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트렌드를 유지하는 경향성 정도에서 갈 것 같고요. 2024를 쪼개면서 일부 변화 요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시행계획이 발표한 것들을 보면서 그 변화 틈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일정들은 잘 알고 계신 것들이고 책자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2024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셔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인원 연도별 비교입니다. 비율로 놓고 좀 보시더라도 2023으로 올라가면서 앞에서 틀림없이 16개 대학 정시학대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에서는 수시의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모 대학 전형 자문단으로 제가 있는데 이렇게 왔어요. 자문서를 보니까 정시에서 예대와 실기 전형, 한의과와 실기 전형을 다 빼고 모든 2024부터는 모든 대학은 정시 폐지 안을 짜고 있더라고요. 못 뽑겠다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심각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저희 강원 지역 대학들 강원대를 제어가 나면 이 고민 누구나 하고 있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전국으로 쪼개보면 여전히 증가 이거를 넘어서서라도 수시 쪽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들, 압도적인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강원권만 쪼개보더라도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좀 가지고 있고요. 보이다시피 정시 비율이 2023에서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측면들 나타나는 것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권역별로 쪼개봤을 때 모집인원의 변화, 수도권, 비수도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도권 쪽은 수시의 일부 감소, 정시의 일부 증가라는 쪽으로 얘기가 될 거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수시의 확대라는 측면, 정시의 대폭적인 축소라는 측면에서 키워드를 생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한번 참조하시라고 만들어 본 건데요. 자, 비율,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순서대로입니다. 밑에 지역들 보이시죠? 교과 전형 압도적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정시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입시 지도 방향은 어쩔 수 없이 성적대별로 쪼개서 이 학생들이 어느 지역 대학을 고민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원 전략의 구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수시로만 쪼개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은 종합의 비율이 높고요. 비수도권,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은데 이걸 조금 숫자화시켜서 이렇게 쪼개보면 결국 수도권 소재 학생부 교과 전형은 32.5% 정도인데 비수도권으로 내려가면 거의 근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집 대학들인 거죠. 뽑아야 되니까 다른 장치를 두면 애들이 오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 말씀드려봅니다. 수시 모집의 규모 변화인데요. 이거는 책자 참조하시면서 봐도 될 숫자들이라서 넘어가는데 지금은 2023만 넣어놨어요. 제가 요거 2022까지 비교한 거니까 탑재되는 자료 통해서 비율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과 전형 수시 모집들이 정시 확대로 인해서 변화되는 건 사실일 거고요. 40이라는 숫자를 채비한 대학들은 수시에서 줄여야 될 테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면서도 지역균형 전형들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모집인원의 변화에서 패턴들을 조금 더 깊게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구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직윤 전형의 인원수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거의 500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지역의 서울대학의 합격률은 점점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고려해 봅니다. 자, 최저 기준의 변화입니다. 고대 드디어 말 많고 탈 많았던 고려대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완화시켰죠.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건 왜 인분이 높아? 수능은 이미 인분이 불리한데 왜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대, 완화 구조죠. 중대는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의미 좀 보고 갈게요. 그럼 수능 최저 기준의 강화 폐지의 의미는 뭘까? 폐지되면 우리 100m 달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 없으면 빠른 녀석이 이깁니다. 장애물이 생기면요, 빠르기만 해서 못 이기죠.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되면, 나 내신 괜찮아. 들어가겠죠. 경쟁률 올라갈 겁니다. 반면에 입결도 올라가겠죠. 또, 그런 친구들은 복수 지원들이 가능할 테니까 충원률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반면에 최저가 만들어진다고, 강화된다고 한다면 하나의 걸림돌, 장애물이 생긴 거니까 경쟁률 떨어질 거고요. 그거로 인한 역전현상으로 입결 떨어질 겁니다. 충원율도 약간의 변동이 생기겠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23의 대입 주요 특징들입니다. 많이 언급된 내용들이긴 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모집 인원의 정시, 수시의 증가 추세가 좀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논술 감소하고 있죠. 가천대가 지난해 대박 쳤죠. 적성 폐지하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논술에서 물론 적성만큼은 아닌데 어쨌든 나름 성공했다라는 것들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지역 인재 비율과 모집 인원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024는 넘어가도록 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대입환경의 포인트를 좀 보면 늘 강조됐던 거죠. 계열 통합, 내신 산출의 변화라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은 결국 연도별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그 추이도를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고요. 블라인드 서류 간소화들이 과연 실제적인 것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올해 대입의 경향성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선호도에 따른 경쟁률의 변화가 뚜렷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시 확대에 대한 심리, 또 소신 지원의 경향 이런 것들이 의외의 결과로 나타나면서 아이들의 지원 패턴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의 중심적인 관건은 전 결국 점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판단의 기준이 서류도 축소됐고 면접의 형태도 많이 코로나에서 변화되고 축소되고 추천서도 폐지됐고 수능의 구조마저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구조 안에서 결국 아이들의 기본적인 역량의 관점은 학생부가 보여주고 있는 등급과 여러 가지가 보여주는 숫자로 경향성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전형별 특징입니다. 전형 4가지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양쪽으로 보면 되겠죠. 학생 개인적인 측면과 대입의 전형 요소라는 측면을 통해서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세요? 왼쪽이 많으세요? 오른쪽이 많으세요? 1, 2학년까지는 왼쪽 얘기 많이 합니다. 너 고민이 뭐야? 뭐 하고 싶어?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예,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하고 싶은 모르죠. 얼마 전에 중학생들 저희들 신입생 애들 이제 저희들은 미리 상담 시작했거든요. 불러서 뭐 하고 싶어? 아직 아무 생각이 없다. 큰일이죠. 근데 대학을 갈 땐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진로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대학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점은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쉽지 않은 구조. 자, 고교 졸업자 감소는 뭐 매년 얘기했다는 것들을 아무래도 성적의 하락, 경쟁률의 감소, 수능 최저 기준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불리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교별 규모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뚜렷한 게 이게 교육통계에 나온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대규모 학교들, 큰 규모 학교들의 수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 수 축소라는 측면이죠. 저희 학교만 해도 지금 남학교인데 강릉 지역 남학생들이 적거든요. 한 학년에 1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학급에 20명, 21명. 물론 여기에 더 저희들보다 시골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행복한 줄 알아 얘기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쟁률, 내신 성적, 최저 충족의 어려움까지 얘기가 될 거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구조에서 본다면 정시 규모는 어쩌면 더 재수생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동일 동수의 등급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 같은 점수를 받는 친구가 11등을 했습니다. 100명일 땐 2등급인 친구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등급이 떨어지거나 퍼센트가 감소를 하죠. 이 분리는 한눈에 확인이 될 겁니다. 자, 등급별로서 예측을 해본 건데요.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또 이 자료는 서울시 중등교육연구회에서 다른 추세로 또 발표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가장 관건은 그의 결시율이 될 것 같아요. 지원 인원수를 넘어서는 결시율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의 측면과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시로 강원도의 내용들을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 최저 기준은 점점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원 횟수 보시면 여전히 지원 횟수 수시가 많습니다. 대교에서 발표를 했죠. 2022에도 약 4.8회 정도, 지난해보다 늘었어요. 그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수능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 수시를 지원한 건수를 따져봤더니까 지난해보다는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만 지원 횟수는 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능을 이해하는 관점 안에서 꽤 많은 아이들이 수능을 응시하는 이유는 정시의 준비보다는 수시를 위한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들도 이해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89.9를 제외한 어쩌면 정시는 그 나머지 10%의 대결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 10%의 대부분은 졸업생일 가능성이 높다. 결코 유리한 구조는 아니다. 라는 쪽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학교도 뭐 정시 갈게요. 저 정시로 의대 갈게요.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 할 수 있어요. 예.
예, 전문대 갔습니다. 예, 전문대 갔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전 정시로 우리 학교가 드디어 의대를 보내는구나. 됐다. 올해는 더 이상 준비할 게 없다. 서울대 못 빠져도 된다. 정시의대면 이건 대박이다. 예,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아까 지역인재 얘기 났으면 우리 애들의 인재성은 정말 타 지도를 넘나들더라고요. 한 친구가 선문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선생님 학교가 저희 학교에 썼어요. 좋은 거잖아. 지역인재로 썼어요. 예, 천안에 있는 지역인재로 간 겁니다. 와, 넓구나. 우리 지역 풀들은. 굉장히 감탄했고요. 저희 학교 개교일에 처음으로 농어촌 전형도 써봤습니다. 한 친구가 클릭을 하면서 전형을 농어촌으로 클릭을 한 거죠. 원서 받아보니까 담임선생님 기함을 토하셨고 저는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네, 수고했다. 너 덕분에 우리 학교는 어쩌면 농어촌을 앞으로 뚫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니까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요거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간단합니다. 연도가 거듭될수록 정시에서 서울 주요권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의 극과는 점점점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입니다. 자,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50분. 몇 분까지 하죠, 제가? 자, 11시까지로 계획된데 아까 약간 딜레이 된 게 있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특징 잘 아시는 것들인데요. 결국은 이런 거죠. 두 번째 거 보십시오. 내신 반영 과목 다릅니다. 대학에 대한 환산점을 통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경쟁률 낮고의 충원율 높습니다. 등급이 아니라 학생의 환산 점수를 통한 지원의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자, 모집이 올해 교과 전형의 특징인데요.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것들은 15개 대학의 지난해 지균의 합격성들이 의외로 높게 형성됐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교과 전형의 서류 전형들을 도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대 경희대도 들어오고 있죠. 고대는 이미 하고 있었고요. 성대도 진로와 전문 교과긴 합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이제는 와, 넌 교과 전형에 그러면 괜찮아가 아니라 그런 준비들도 이제는 함께 병행시켜 나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봤고요. 자, 교과 전형 유행은 잘 알고 있는 부분들, 저희들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자, 주요 대학의 경쟁률 한번 지난해 거 비교해 봤습니다. 이 개념 거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보이시는 대로 경쟁률이 증가 감소 추세에서 조금 더 증가 추세로 이어지는 것들로 나타났다라는 것들, 아무래도 지균 전형의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자, 국민대부터 한양대까지 역시 경쟁률 보이시는 대로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 물론 대학별 차이 있습니다. 학과별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2022를 좀 살펴보면 모집 인원 확대로서 경쟁률 상승했다는 측면이고요. 전형 요소나 또는 전형 조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쟁률의 패턴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 양상이 드러났다. 요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현황입니다. 쉽지 않죠. 많은 대학들. 거기에 추천인을 제한하는 대학과 최저기준을 적용, 미적용하는 대학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선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평가가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는 측면이 올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지난해 없던 대학 올해 정성평가가 들어왔다면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산출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시면서 진학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역교육 전형의 변화 두 개념 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성대를 필두로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한 기준들도 조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집 인원의 변화와 제한 기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지난해와 전혀 다른 결과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상담하실 때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결과치만 이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교과 중심 대학을 이렇게 분류해보면 교과 100에서부터 출결까지를 반영하는 대학들, 어쨌든 교과 100 대학이 가장 압도적인 비율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균형을 선발대학을 제한과 미제한으로 나누고 최저기준으로 구분해 봤더니까 제한이 있든 없든 어쨌든 수능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온 대학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들. 그렇다면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확대됐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그 고민 해보셨나요? 자, 100명인 학교에 또는 200명인 학교에 20%까지 추천을 한다고 쳐보세요. 한 학교에 과연 몇 등급까지 추천 가능할까요?
한 학교에 20등 정도, 40등까지만 내려가도 2등급대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런 학생들을 직윤 전형으로 주요 대학을 밀어넣겠다라는 것들도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건대 아까 말씀드렸으면 건대 저희들 3.8까지 썼어요. 하겠다는 애들 다 넣어줬습니다. 뭐 하겠다는 걸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말리고 협박을 해도 말 안 듣는 애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들어드려야죠.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해드렸습니다. 결과는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해봤고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중복 추천이 이루어지고요. 중복 합격자 나타나기 때문에 충원율은 올라갈 겁니다. 이걸 예측해 보건데 그러면 좀 입결들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들도 있었으나 의외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구조들이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의 결과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올해 2023 전략을 구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한번 강조드려봅니다. 경쟁률은 간단한데요. 예전 같으면 추천 전형과 비추천 전형을 나눠보면 비추천의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건대 보세요. 추천 전형의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 제한인원이 없어지니까 교과 전형이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죠, 아이들. 이런 구조로도 앞으로 어쩌면 더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해봅니다. 자, 대학별 환산 점수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 갈게요. 간단합니다. 평균 등급 2등급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그런데 밑에 다른 환산 점수로 따져봤더니 500점 만점에 사례 1은 475점, 사례 2는 470점. 유불리가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에 외대 거를 한번 해볼까요? 둘 다 2등급입니다. 원점수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외대 구조는 원점수와 등급의 유불리 구조를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한 친구는 270, 한 친구는 258. 동일 등급과 1점밖에 차이는 원점수에도 환산 점수는 확 벌어지는 구조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걸 하나하나 비교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밥 프로그램에 오는 그런 유불리 구조를 환산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할 거니까 이미 탑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장 구조가 불편했던 걸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거 통해서 많이 비교하시고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 비율, 진로 선택 반영 작년 건데요. 50대 50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경쟁률 비교를 주요 대학을 살펴봤다니까 종합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변화 차이는 있습니다. 교과 전형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 않는 대학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충원율입니다. 교과 전형 지역별로 보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과 전형의 충원율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 아무래도 종합이나 논술은 성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전형들이다 보니까 충성도가 높다라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충원율 올해 발표됐던 것들 대학이 컨퍼런스 통해서 발표한 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양상들. 그래서 지원 패턴에 따라 충원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요거는 책자에는 없는 자료들 나중에 컨퍼런스 자료 받아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한 자료들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들. 인문 보세요, 인문. 저희들 수학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대학에 따라 수학 아니어도 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인문 쪽에서 꽤 높게 형성됐다라는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요소가 아닐까 말씀드려봅니다. 자, 강원대 최저 기준의 영향력인데요. 요건 넘어가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2021 기준입니다. 2022 아직 발표 안 났기 때문에 간호학과 영어교육과까지 했을 때 최하 등급으로 가보십시오. 영어교육과가 5.93 등급이 붙어요. 물론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인데 실제로 지난 2022에서 강원대 모학과에 6.8 등급이가 붙었습니다. 지역이 이제 물론 충원이긴 합니다만. 근데 대학에서 공개한 자료 보시면 와, 강원대, 춘천이 이런 애들이 붙어있는 구조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최저 기준의 충족률에 따라서 패턴은 양상은 달라지고 있는 건데 다만 강원대가 점차 최저를 완화시키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명지대는 면접의 영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성적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나왔을 때 그 평균 등급이 면접 전형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된다. 즉 대학별 고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유불리를 극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전략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환산 점수, 유불리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학별 고사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 또한
예전 같으면 교과 전형은 안정지원 전력으로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는 상향 지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에 우리 지역 인재 많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종합전형 간단하게 살펴보죠. 경쟁률 보시면 뭐 이렇게 변화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좀 증가 추세들이 있었다. 지역균형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의외로 밑에 학생들이 밀고 올라오는 경향성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변화 양상들 나중에 탑재된 자료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주요 대학으로 쪼갰을 때 과로 했더니까 건대가 이제 저기 경쟁률 42대1 나오는 정도, 중대, 건대 비율들 상당히 높게 형성됐고요. 숙대, 중대, 한양대, 중대, 과별 현차율들 이렇게 20대 1 이상의 경쟁률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입니다. 중대, 다빈치, 생명들, 뭐 학과의 병들을 보시더라도 아이들한테 인기 있을 만한 학과들이죠. 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올해 컴퓨터 정말 핫했죠. 충원도 잘 안 됐고 점수는 높게 형성되는 구조. 정시까지도 그 경향성은 유지됐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쟁률을 15개 주학 경쟁순을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봤더니까 인문은 미디어. 올해, 지난해. 자연은 약하게 첫 순위를 차지하는 구조로 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위까지 쪼개봤더니까 자연은 치위까지. 인문은 인문이나 경영, 뭐 언어, 가족, 이렇게까지 관련 학과 키워드들이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종합전형 간단합니다. 특징 좀 살펴보죠. 숫자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이 그럴 거고요. 결국 수능 최저도 있는 대학이 있고요. 서류를 통해서 어떤 변별력을 보여낼 수 있을까 구조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형의 특징들 세 번째를 좀 보세요. 자기소개서 반영 마지막 회인데 지난해 지도에 보시면서 그런 양양성 못 느끼셨나요? 애들 자소서 있는 대학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수능 최저도 준비해야 되니까요. 자소서 안 쓰고 싶어요. 그래서 잘 안 쓰더라고요. 올해는 그 경향성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면접 없는 전형들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전형 평가 요소가 약간 변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물론 모든 대학이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컨퍼런스나 사장관님들 만나면서 얘기 들어보면서 느꼈던 것들, 활동의 실적에서 역량직력인 측면들로 평가 요소들을 중앙점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 연계 과목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공동교육과정 이수 측면들도 한번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자, 전형 방법에 대한 것들은 교과와 유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면접 유형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평가 서류형은 이제는 자소서와 학생부. 내년 되면 유형이 필요 없죠, 그냥. 학생부로만 흘러가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상호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생부, 자소서. 학생부는 선생님들이 작성하시고 기본일 겁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걸 거고, 자소서는 거기서 나타날 수 없는 나의 아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2024는 여기에 자소서에 담겨질 내용들을 저희들이 학생부로 밀어 올려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결국 자소서에 쓸만한 내용들, 수업을 위한 준비, 수업을 위한 확대되는 내용들이 아이들이 자소서에 밝혔다면 이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생기부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 구조가 이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준비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소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 2024에 폐지됩니다. 2022년도 주요 대학의 자율문항들입니다. 잘 보시는 대로 서울대 독서일 거고요. 일반 대학들은 지원 동기나 진로 계약 등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폐지 대학들 올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많은 대학들이 폐지하고 있다는 것들 속에서 아이들의 부담들도 조금 덜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종평가 후에 대학들의 피드백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중대 얘기고요.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서류 평가들이 선입견들이 좀 최소화됐다는 측면, 일반고 학생들의 전문 교과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희대는 이걸 1번 항목을 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학생이 안 보여요. 아이의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자꾸 수업 얘기와 학교의 모습만 강조되는 것들이 너무 강해졌어요. 또 너무 진로 얘기만 하세요. 하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특수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고려가 파악이 어렵다라는 구조가
공정한가? 블라인드 처리가 좋기만 한 건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대입니다. 종합전형 지원율이 좀 지원 풀이 좀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많은 대학들이 졸업생에게 종합전형이 그렇게 좀 불리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들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의 얘기도 좀 긍정적으로 파악하셨다는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공 범위는 보시면 되겠고요. 수상 경력에 대한 얘기는 뭐 지난해 진행해 보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과정 통해서 학교에 한 번에 한 개씩. 근데 상에 대한 선택 정말 어려웠을 거고요. 어떤 학생들은요, 선택할 상도 없는 친구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상의 기록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고등학교 생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수업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제는. 그 수업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연계하고 심화가는 것들. 다만 우리가 지나치게 보고서라는 용어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어떤 결과물보다는 아이가 수업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확장하고 피드백하고 더 공부하는 그런 것들만 잘 키워드적으로 지도하고 만들어주고 활동시킨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이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종합전형의 앞으로의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평가 요소의 변화 속에서 과목 선택은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서류 평가 요소들에 관심 둘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학에서 지금 연구 중인 걸로 알고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한번 봤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구조들, 즉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용어를 좀 바꾸면서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축소되면서 보고자 하는 역량들의 모습들이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다는 측면들. 물론 확연한 변화는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보여줬던 매몰됐던 구조에서 이제는 조금 발을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는 그 내용들을 고민하시고 이야기를 나눌 시점. 3학년은 조금 늦었던 감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고 학교에 돌아가신다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자, 서류평가 요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 볼게요. 면접 서류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이시죠? 면접이 있고 서류가 있어 이게 아니라 단계별 일괄이 아니라 평가 요소가 다르고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아이들에게 접근시켜야죠. 우리 상담하면서 자꾸만 숫자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아이의 생기부 요소가 어디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고 지도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저희 학교 건데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둘 다 올 1학년 이렇게 올 1을 받은 친구입니다. 정량평가죠. 다 1이죠. 그런데 그 친구의 동일 과목의 원점수를 비교해보면 영어라는 과목에 동일 표준 편차와 원점수인데 지점수로 환산해보면 98점과 96점의 우수성이 뒤집어집니다. 98이 훨씬 더 높은 지점수를 고려하죠. 연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의 지점수를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종합전형 요소의 저런 요소들이 평가 요소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에게 어쩌면 더 좋은 원점수의 관리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등급을 넘어서는 편차의 관리, 또 선생님들의 출제의 어떤 유의성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정성평가에 대한 얘기들은 강조됐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좋은 학생부 요건은 전 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드러날 수 있는 개별성, 아이 활동이 수업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이의 모습이 드러나는 구체성,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한 학기, 1년 동안의 지속성의 관찰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준비 전략 간단하게 살펴보죠. 결국 수업 중심의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과 연계 독서들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평가 요소를 통해서 아이가 적합할까 적합하지 않을까를 고민한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이미 교육과정과 중심의 수업 변화를 통해서 학교가 아닌 학생의 교육과정 내에서 활동을 권고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고민들 해야 될 것 같고요. 학교의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비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확장되는 아이들의 비율과 그 속에서 아이들의 활동력을 확장시켜주는 지도들이 강조되고 그것이 기록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무엇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했냐의 구조로 활동 실적이 아니라 아이의 역량으로 변화되는 구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성적 얘기 많이 합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3학년 올라가면 저는 올리를 받을 거예요. 그래봐야 보시면 얼마 못 올라갑니다. 실질적인 지금의 교육과정 구조상이라고 한다면 2학년 때까지 사실 등급의 결정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해 주시고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자, 학교의 상황은 결국은 이겁니다.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은 수업에 쏟아질 겁니다. 수업을 통한 활동과 평가들을 부탁드립니다. 자,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포털과 전문대학 프로칼리지 잘 알고 계시죠? 요거 아이들 많이 좀 강조해 주시고요. 자, 요거 선생님들 프로그램을 지금 앱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앱이 배포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반 프로그램 통해서 선생님들 그 올해 불편한 것 좀 있으실 텐데 자료 전송이라는 걸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많이 강조해서 요걸 통해서 아이들이 미리 대학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생님들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합니다. 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말도 빨라졌고 약간의 수박 겉핥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다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고민하고 공유하고자 했던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요. 담임 선생님들과의 정보 공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우리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이런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의견 나누시면서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입니다. 뭐 오늘 벌써 17만 명 얘기 나오던데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 올해 대백 많은 역량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